집행권한이 판결 절차랑 집행 절차가 분리돼서 절차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왜? 집행의 첫 단계에서는 판결처에서 어찌됐든 싸웠던 결과가 정리돼서 일로 넘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집행 절차로. 그 집행 절차로 넘어오는 그것의 기본 권한, 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요게 시작이라고 보면 돼. 그지? 근데 다만 집행 권한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한 등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반대급부 상환이행 판결 뭐 이런 것 등이 걸려 있을 때는 이런 거가 체킹이 돼야지 집행에 들어오지. 조건 충족했어야 집행할 수 있겠지. 어떤 판결에 예컨대 판결에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돼야 집행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판결이 여러분이 상환이행 판결 다른 지금 실무 수업에서 그런 거 막 배울 텐데 나도 상대방한테 이행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상환이행이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런 등등을 한 번쯤은 그래도 살펴봐야 돼. 그 살펴보는 작업을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라는 작업이 한 번 있어. 법원에 가서 집행권한 다음에 5-19 법원 사무관 등이 판결문, 이 집행권한이 되는 판결문에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부여를 해. 그러니까 집행을 하려면 첫 단계 집행권한과 그걸 갖고 집행문을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여받는 거, 허여받는 거. 그쪽의 입장에서는 부여하고 이쪽 입장에서는 뭐 부여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용어로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강제 집행을 이제 그래서 개시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집행문 부여 요건인지 강제 집행 개시 요건인지 실무적으로 막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 여러분이 선이행의 경우는 어떻고 상환이행의 경우는 어떻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2학년 지금 1학기니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3학년 되면 그런 걸 이제 2학년 2학기에 배웠을 거야. 5-24를 넘어가서 표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집행문 부여 요건과 5-24에 가서 보면 집행 개시 요건을 즉 요 단계에 갖춰야 되느냐 집행에 이제 있어서 요 단계에서 갖춰야 되느냐가 자주 물어봐. 집행문 부여 요건인지 집행 개시 요건인지. 그래서 상환이행 판결은 뭐야? 나 이행하고 이행받으니까 요때 갖추면 돼. 요때 상환이행은. 근데 선이행은 뭐야? 자기가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집행문 부여받을 때 자기가 이행을 해야 돼. 선이행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당권 말소의 소송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빚 다 갚았으면 그냥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남았으면 어떻게? 잔존 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받으라. 이런 거 어디서 내가 이미 가르쳤어. 민사소송법 실제 가르친 건 아니고 동영상 상일이지만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했는데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원고가 현재 이행의 청구를 했는데 장래 이행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어디서 나와? 민사소송법에서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래 이행 판결.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환 이행 판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누구야? 이거 딱 올라왔어. 누구 보낸 사람 누구? 여기 봐봐. 집행문 부여 요건, 정지 조건 같은 거가 그 조건으로 있으면 어디 단계에서 정지 조건이 됐었어야 돼? 여기서. 근데 확정 기한은 어디서까지만 하면 돼? 여기서. 여기 확정은 그 날짜 달력 보면 알잖아. 요때. 여기는 좀 땡겨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해야 돼. 선이행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해야 돼. 상환이행은 서로 똔똔이니까 여기서 하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쟁 있어가지고 권리 의무를 확정해 놓고, 그치? 그 다음에 그게 집행권한이 되고, 이 집행권한에다 집행문 부여 받는데, 요때 집행문 부여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으면 그건 충족해야겠지. 근데 집행문은
뭐가 있냐면 조건 같은 거 없는 심플한 거는 심플한 집행문 같은 경우는 단순 집행문이라고 하고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거 있는 집행문은 조건 성취 집행문. 그다음에 아직 민사소송법에서 안 배웠는데 조금씩 이야기는 해줬어. 판결문에 을이 갑한테 돈 주라고 했는데 실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변론 종결 뒤에 병에게 넘어갔을 때 변론 종결 뒤니까 판결문이 변론 종결 시까지 반영된 결과인데 이 병한테 판결을 효력을 미치는 게 218조 사망의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218조 1항에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민사소송법이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이때 그럼 집행권한상은 누가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 을이 갑한테 주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받으려고 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인 병한테 가서 받으려면 이때 판결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주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 을한테 받는다는 것만으로만 나와 있는데 병이 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니까 이때 승계 집행문이라고 해서 단순이 아니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때 부여받을 집행문은 승계, 이 사람이 승계했다. 집행의 요것을 갖다. 그럼 법원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라고 판단돼서 오케이 되면 집행문은 집행문인데 단순한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 집행문을 내주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서 집행문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서 잘 자기의 어떤 집행문 부여 요건을 통과해서 해준 다음에 받는 거지. 근데 강제집행, 아까 말한 대로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은 집행문 부여받을 때는 뭐 생각할 필요 없지. 요 단계에서 이제 충족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요건 등이 충족됐으면 이제 드디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집행문과 원래 집행권한까지는 아까 얘기했고 이렇게 돼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피고, 즉 채무자의 집행법에서는 피고라는 말 안 써. 판결 절차에서 원고피고 쓰는데 이때는 이제 채무자지, 채무자. 이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냐, 그 다음에 동산이냐 등에 따라서 동산 중에는 이제 유체동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동산, 채권이 있다라고 그랬지. 요게 분류가 민법적하고는 틀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교재를 보자. 목차를 보면 제2편의 2-의 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기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설명을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이 경우를 뭐야? 우리가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그러는 건데 요 돈 받을 게 아니고 비금전 채권.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을 때 요거는 인도 청구는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금전은 아니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을 때는 요 경우는 그 물건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지. 그치? 지금 그런 특수한 경우를 좀 이따 다시 설명하려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해서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피고에게 받다 못 받게 되니까 받으려다 못 받게 되니까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피고의 재산을 금전채권이니까 금전채권의 경우는 나 돈 1억 원 받을 거 있고 1,000만 원 받을 거 있고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화폐로 받는 거라면 문제 상황은 틀려지지만 그 가치를 변제받는 거잖아. 가치를 집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찾아서 하면 되지 꼭 그 어떤 특수한 뭐 지폐의 어떤 종류에 따른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비금전적으로 볼 수 있는 인도 청구에 가까운 거지.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특정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총액으로만 따지는 금전. 그럼 채무자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변제받으면 되는 거지. 강제집행에 의해서. 근데 그 재산이 마침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 즉 동산 중에 유체동산이냐 채권이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그게 제2-2편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에 제3장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10-1이고, 그치? 그 다음에 동산이긴 한데 우리가 민법적으로도 특수하게 다루는 선박 등의, 동산이지만 등치가 크다든지 가치가 크다든지 거의 부동산에 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그 다음에 동산집행 중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디에 펼쳐지냐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12-1. 부동산이 10 옆번호고 선박 등이 11이고 옆번호, 유체동산이 옆번호 12로 배치되어 있네. 그제? 그 다음에 채권이 옆번호 아마 13으로 배치됐을 거야. 옆번호 13. 채권. 그제?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변호사 시험 자체는 요 채권에 대한 집행 중에 로마자 2번에 아라비아 숫자 2 현금화 속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여기서 주로 나온다 그랬지. 시험은 실제. 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훨씬 더 이 강제 집행, 강제 경매가 이 기본의 집행의 틀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지금 실제 시험적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건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현금화 과정에서의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테스트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의 비금전 집행으로서 14지 14. 채권이 13이고 옆번호 14. 옆번호 14로 가는 금전 채권 외의 채권. 이거 뭐가 제목이 잘못 달린 것 같은데 목차로 보니까 희한한 데서 오자 나왔나. 금전 채권 아닌 것이라는 의미의 외의는. 그래서 다시 여기 물건의 인도 청구 이런 거, 물건의 인도 청구 요거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집행도 있을 수 있지. 그치? 여러분이 이 이전 등기 같은 거 집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기 보면 14-에 16, 18 옆번호 16, 18 16, 18 그게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등기 이전 등기 청구서. 여기에서 이제 16, 18, 16-18에 한 밑에서 7, 8째 보면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자주 물어봐 이거. 기록형에 소장 쓰라고 할 때 원고가 여러분이 민사소법상 어떻게 배워? 처분권주의가 아니고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건데, 관행적으로 원고가 소장의 소송비용의 재판 부분과 재판을 구하는 부분과 가집행 선고의 재판을 구한다고 관행적으로 쓴다. 이런 거 민사법 읽다가 그런 문장 처분권주의에서 나와. 그래서 소장 쓸 때 관행적으로 이걸 써. 근데 이전 등기 청구 소속의 항목 하나쯤 신청 소장에 한 파트 이렇게 쓰도록 써 있는데, 그건 가집행 구한다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3학년은 알아야 돼. 이거 3학년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 소장을 쓰라고 그래. 그러면 금전지급 청구도 막 주고 복잡해. 청구 취지 한 5-6개 쓰게 내 기록형에서. 그럼 금전지급 청구 같은 거 막 채권자 대리소송 이런 거하고 결부되고 막 해서 한 5-6개 쓰는데,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한두 개 있어. 쓰되. 근데 금전지급 청구의 3회 가서 청구 취지에 어떤
예컨대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쓰는데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부분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가집행 청구를 구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건 집행법 얘기는 아닌데 잠깐 그 얘기가 나온 거네. 그제? 그렇게 해서 지금 큰 파트로는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과 비금전 채권, 금전이 아닌 집행 이런 게 있는 상황이지. 이게 강제 집행이지. 그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강제 집행인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인 임의 경매, 이 강제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에 대해서 저당권 등의 임의 경매에 관한 조문이 이제 어디에 있냐 보면 옆번호 8- 부분서 담보권 실행, 여러분이 물권법의 저당권 실행 그런 거 부분이 있는데 저번 때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 요걸 준용을 하는데 하나 알아둘 거는 개념에서 확실히 알아둘 건 요건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담보권 실행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곧바로 안 갚고 변제기 됐고 뭐 이런 것 등을 충족해서 집행이 들어오니까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저당권 그 등기된 설정 그거 갖고 한다는 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해되겠지? 그런 개념인데 실제 집행법에서는 강제경매 위주로 많이 쓰여 있고 이건 그냥 슬쩍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왜냐면 조문 자체도 여기가 중심으로 조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자기 자체의 서너 개 조문 빼놓고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됐지? 그럼 지금 뭐냐면 아까 무슨 저당권 얘기하다 처분권주의 얘기했는데 잘 봐봐. 자기는 다 변제했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말소를 안 해주네. 오히려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았는데 설정자 입장에서 그러면 저당권 말소 해달라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완벽하게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뭔가 때문에 남아 있으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해 줄 수 있다? 잔존 채무를 갚고 저당권을 말소받아라.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는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소 자체를 통째로 원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심리 과정에서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한 거지. 할 수 있다야. 그제? 제일 일반적인 건 뭐라 그랬지?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컨대 매매 어떤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대금을 다 줬는데 안 내놓느냐라고 인도청구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의 심리 결과 대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판결을 하면 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즉 조금 남았다고 심리상 여겨지는 부분을 법원이 그러면 그거 너 갚고 나서 받아라 라는 판결을 하는 게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제? 그런 판결이 있다는 거야. 요 경우는 저당권 말소는 상환이행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자기가 먼저 이행을 해야 말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같은 이렇게 틀은 비슷한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채변제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거 선이행하고 장래적으로 이행 판결로서 말소등기 받아라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예를 들는 요 밑에 부분은 단순 이행을 청구했는데 상환으로 요때는 상환으로 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다지.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상당 부분의 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으로 작동하는가 그 선 이행할 부분이 아까 설명한 대로 집행문 부여 요건이고
밑에는 상환이행 판결에 있어서 그런 판결이 만약 나왔다면 자기 이행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동시이행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집행 개시 요건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집행 개시 요건이다. 요거 시험 문제 실무형 연수원성 이런 문제 억수로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선이행 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니까 상환이행 판결은 어느 단계까지만 하면 돼? 다시 이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집행문 부여받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개시하는데 여기 개시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부여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인데 선이행은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자기가 먼저 여기서 요 단계에서 이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상환이행은 뭐야? 나도 할 테니까 너도 내놔. 그러니까 집행 개시 요건이 되는 거지. 상환이행은 동시이행은 그치? 동시니까 여기가 동시 시점이고 여기는 선이행 시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상 이해하겠지?